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여성이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SNS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한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안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리 익숙한 곳이 아니었어요. 다만 제 딸이 서울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어서 가끔 전화통화로만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딸아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갑작스럽게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폴란드의 이른 봄밤 창밖으로는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4시쯤 갑작스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겠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렸고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털며 급하게 침실의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새벽 전화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전화기를 든 순간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갑자기 너무 아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 병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의 대답은 더욱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혼자 아픈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정확히 어떤 증상이야? 의사는 뭐라고 해? 연달아 질문을 했지만 딸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폴란드에서 한국까지는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켜서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없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도 이틀 뒤에야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니요. 그 긴 시간을 딸이 혼자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이틀이 마치 2년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더군요.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갔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아픈 모습만 떠올랐거든요.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혹시 병이 더 악화되면 어쩌지? 혹시 제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저를 엄습했습니다. 딸과는 몇 시간마다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너무 컸어요. 엄마로서 딸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딸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히 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었는데 며칠 정도 함께 지내면서 회복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딸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폴란드의 우리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인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정겨운 느낌도 있었죠. 아파트 단지 곳곳에 작은 상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큰 마을 같았어요. 이틀 정도 지나서 딸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딸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엄마, 한국에 온 김에 이곳저곳 구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솔직히 관광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딸은 가장 먼저 동네 전통시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시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딸이 미리 귀띔해줬어요. 엄마, 처음에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딸의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놀라울까 싶었거든요. 폴란드에도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시장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폴란드의 시장이라면 우선 실내에 있어야 했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하죠. 신선식품들은 모두 유리장 안에 보관되어 있고 상인들은 손님이 요청할 때만 꺼내줍니다. 직접 만져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딸이 제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둘러보세요라고 말해도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지구 위의 시장이 맞나 싶었거든요. 길가의 가판대도 아닌 그냥 바닥에 하얀 천을 깔고 그 위에 온갖 과일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폴란드에서는 과일을 팔 때 최소한 나무 상자나 금속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닥에 직접 놓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 한 장만 깔고 그 위에 과일들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과일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폴란드에서라면 백화점 최고급 과일 코너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길바닥에서 팔리고 있었던 거죠. 폴란드의 백화점에서는 이런 과일들을 특별한 진열장에 넣어두고 하나하나 포장해서 팝니다. 가격도 정말 비싸고요. 한 상자 가득 담긴 딸기들이 햇빛을 받아 루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크기도 제가 폴란드에서 보던 딸기보다 훨씬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빨갛게 잘 익어서 향기까지 날 것 같았어요. 폴란드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딸기를 보려면 온실에서 기른 특수 품종을 사야 하는데 그런 건 정말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고급 딸기가 상자째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기가 흐르는 큼직한 사과들이 피라미드처럼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사과 하나하나가 마치 왁스를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런 품질의 사과를 보려면 수입 과일 전문점에 가야 해요. 그것도 하나씩 포장되어서 팔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쌓아놓고 팔고 있었어요. 수입 과일인 키위와 오렌지까지 아무렇지 않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키위는 뉴질랜드산으로 보였고 오렌지는 색깔로 봐서는 고급 품종 같았어요. 제가 폴란드에서 특별한 날, 정말 특별한 날에만 사 먹던 그런 과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팔리고 있다니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생선 코너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말이죠. 폴란드에서 생선은 반드시 실내의 냉장 진열장에서만 팝니다. 온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곳에서만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외에서 팔고 있었어요. 커다란 수조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습니다.
광어, 우럭,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생선들이 힘차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물도 맑아 보였고 물고기들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살아있는 생선을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미 손질된 것들을 냉장 상태로 팔거든요. 얼음이 가득 담긴 통 위에는 싱싱한 조개와 새우들이 마치 보석처럼 진열되어 있었어요. 조개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고 있었고, 새우들도 투명하고 싱싱해 보였습니다. 얼음 위에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예술작품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야외에서, 그것도 아무런 차단막이나 유리창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고 바람은 불어오고 먼지도 날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폴란드라면 이런 환경에서 신선식품을 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생당국에서 즉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에서라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선식품들을 반드시 실내의 냉장시설에서만 판매합니다. 온도, 습도, 공기순환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관리되는 환경에서만요. 그런데 여기서는 길거리에서 그것도 아무 보호장치 없이 팔고 있다니요. 도둑은 어떻게 하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먼지는? 위생은 정말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폴란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드는 의문들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제 표정을 보더니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표정 정말 재밌어요. 저도 처음에는 완전히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정말 일상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지만 이제는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딸의 말을 들어도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과일들을, 그것도 신선식품들을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팔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경비원이라도 있나 살펴봤지만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과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골라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시장을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계속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고급 포도를 길바닥에 늘어놓고 팔고 계셨는데 폴란드에서라면 한 송이에 3만 원은 좋게 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프리미엄 과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걸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딸기 한 박스를 가리키시면서 직접 하나를 따서 저에게 맛보라고 권하셨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정성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딸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그 딸기의 달콤함과 신선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제가 폴란드에서 먹어본 그 어떤 딸기보다 맛있었습니다.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자연의 단맛이 혀끝을 감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들었죠. 이렇게 좋은 품질의 과일을 왜 길거리에서 파시는 걸까요?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 시장 풍경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상식들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첫 번째 경험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발견들로 이어질지 그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딸이 학교에 간 사이 저는 혼자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의 시장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작은 상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놓인 과일 상자들, 그리고 분식집 앞에 진열된 각종 재료들이 모두 야외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산책을 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외국인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분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서양인이라는 게 확실했어요. 저처럼 이곳에서는 명백한 이방인이었죠. 이런 낯선 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까 왠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로 이사 오셨나요? 저도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딸을 보러 잠시 폴란드에서 왔어요. 그러자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폴란드요. 저는 독일에서 왔는데 유럽 사람끼리 만나니까 반갑네요. 서로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 그분은 베르타라는 이름의 주부였어요. 남편이 한국 회사에 파견 나와서 1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두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한국 경험이 많은 분이었죠. 우연히 같은 외국인끼리, 그것도 유럽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런 머나먼 이국 땅에서 비슷한 문화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베르타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단지 안에 작은 카페가 있어서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서로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언어 문제, 음식 문제, 문화 차이 등등. 처음에는 정말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도 겨우 며칠밖에 안 있었지만 벌써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베르타는 1년 동안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저에게 여러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베르타의 말 속에서 한국에 대한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비판의 강도가 세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주부 베르타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베르타는 한국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서 거의 경멸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특히 어제 제가 놀랐던 시장 풍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에서 본 것들이 정말 신기했다고, 폴란드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놀랐다고 말하니까 베르타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 그 시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체념했어요. 여긴 뭐든 밖에 쌓아놓고 파는 나라잖아요. 위생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베르타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단정적인 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지만 알고 보니 그냥 후진국 스타일이더라고요.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베르타의 말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얼굴 표정도 코를 약간 찡그리면서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말이에요. 신선식품은 반드시 냉장 진열장에서만 팔아요. 온도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베르타는 계속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비하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더럽고 시장은 비위생적이고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없다는 식이었죠.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가 길거리 음식 사달라고 하면 정말 곤란해요. 어떻게 그런 걸 먹이겠어요? 베르타의 목소리에는 거의 혐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의 시장 풍경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베르타처럼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베르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씨도 조심하세요. 특히 음식은 정말 주의해야 해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 해 먹어요. 밖에서 파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베르타의 충고는 친절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편견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베르타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었고 겨우 하루 시장을 둘러본 것뿐이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베르타는 저보다 훨씬 오래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베르타와 헤어진 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느꼈던 그 신선한 충격과 오늘 베르타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평가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한국의 시장 문화가 정말 후진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느꼈던 그 특별함이 진짜일까요? 저녁에 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베르타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금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분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한국 시장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거든요. 딸의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베르타의 말이 맞다면 제가 어제 느꼈던 감동은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정말 가짜일까요? 특히 딸기를 권해주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진심까지도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베르타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혼자서 다시 시장에 가서 더 자세히 관찰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비판적인 눈으로 한국의 시장을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었죠. 과연 베르타가 말한 것처럼 비위생적이고 후진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쯤 저는 혼자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르타의 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상인들이 막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과일들을 진열하기 전에 먼저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있었어요. 그 위에 새하얀 천을 깔고 과일 박스들을 가지런히 정렬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을 배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아주머니는 딸기 하나하나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상한 것은 골라내고 있었죠. 이런 모습이 과연 베르타가 말한 비위생적인 모습일까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딸기 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왔던 분이시죠라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손님들 중에서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는 거죠?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더 좋은 딸기가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를 따서 맛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딸기를 먹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달고 신선한 맛이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이런 품질의 딸기를 먹으려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특별한 곳에서 사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 파는 과일이 이 정도 품질이라니요. 저는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을 왜 길에서 파시는 거냐고요? 아주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보고 만져보고 골라갈 수 있어야 진짜 장사라고 하시더군요. 숨기거나 포장해 놓으면 오히려 손님들이 의심한다고요. 신선한 걸 바로바로 보여드리는 게 저희 자부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베르타의 말이 얼마나 편견에 찬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더 돌아다니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생선 코너에서는 아저씨가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싱싱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빼내고 있었어요. 채소 가게에서는 할머니가 시든 잎사귀들을 정성스럽게 따내고 계셨죠. 모든 상인들이 자신들의 상품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만다린 가게였어요. 상자 위에 적힌 가격표를 보니 폴란드에서라면 고급 호텔 뷔페에서나 볼 수 있는 가격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프리미엄 과일을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서 팔고 있었어요. 저는 상인 아저씨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비싼 과일을 밖에 놓아두면 도난당할 위험은 없는지요? 아저씨는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여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요. 간혹 아이들이 장난으로 만지작거리는 경우는 있지만 훔쳐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손님들이 너무 정직해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거스름 돈을 더 받았다고 돌려주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과일을 실수로 떨어뜨리면 사과하면서 돈을 내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일을 파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베르타가 본 것은 겉모습뿐이었고 정작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르타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감동이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시장 문화는 후진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적인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런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하루 종일 시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가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딸이 제안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페이스북에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폴란드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그리 자주 사용하는 편도 아니었고 과연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베르타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시장에 가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딸이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자세히 알려줬거든요. 시장 상인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길바닥에 가지런히 정렬된 과일 상자들, 정성스럽게 진열된 채소들, 그리고 상인분들의 밝은 미소까지. 모든 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어로 먼저 썼다가 딸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도 번역했어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런 고급 과일들을 유리장 안에 넣어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박스째로 팔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지만 이제는 한국 시장의 여유와 신뢰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올린 후 처음 몇 시간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몇 명의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간단한 댓글을 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공유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10개, 20개 정도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100개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글에 크게 공감하며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은 정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셨죠.
어떤 분은 이게 정말 사실이냐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도 제 글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한국인 친구들이 공유하면서 한국어로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딸이 번역해줘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댓글에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제 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전화를 받고는 흥분해서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제 페이스북 글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자분이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셨지만 저는 아직 한국어를 못해서 딸이 통역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분은 제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한국의 신뢰 경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사회라고 표현했더니 기자분이 무척 감동해 하셨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제 페이스북 글은 더욱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공유 수가 1000개를 넘어서더니 이틀 만에 5000개까지 올라갔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페이스북 글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자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아니면 너무 긍정적으로만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 다시 시장에 가서 이번에는 정말 자세히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베르타가 지적했던 위생 문제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이른 아침 시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인분들의 하루 시작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쯤 되니까 벌써 몇몇 상인분들이 나와서 준비를 시작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상인분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닥 청소였어요. 한 아주머니는 바닥에 물을 뿌리고 솔로 깨끗이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그 위에 방수포를 깔고 다시 그 위에 하얀 천을 깔아 놓으시더군요. 과일을 진열하기 전에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상한 것들은 따로 분리해내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 과연 비위생적일까요? 오히려 폴란드의 일부 가게들보다 더 청결해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딸기 가게 아주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알려준 간단한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길에서 파시면 위생은 괜찮은지, 정부에서 검사는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도 친절하게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구청에서 위생검사를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팔고 남은 과일은 절대로 다음날 다시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두 폐기하거나 따로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또한 비가 올 때는 즉시 비닐로 덮거나 실내로 옮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실내가 장사라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 단골 손님들을 모두 잃는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일을 길에서 파는 게 아니었어요. 엄격한 위생관리 시스템과 사회적 신뢰, 그리고 상인들의 자부심이 모두 결합된 하나의 완성된 체계였던 거죠. 베르타가 본 것은 겉모습뿐이었고 그 안에 숨어있는 정교한 시스템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시장이 가장 붐빌 때를 관찰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과일을 만져보고 골라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도 훔쳐가거나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실수로 과일을 떨어뜨린 손님이 미안해하며 그 과일 값을 내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딸기를 하나 따먹었을 때도 엄마가 즉시 사과하며 돈을 내는 것을 봤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한 할아버지가 생선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선을 고르시다가 거스름 돈을 더 받으셨는데 집에 가서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초과분을 돌려드리시더군요. 생선 가게 사장님도 당연하다는 듯이 고맙다고 인사하시고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도덕성과 신뢰 수준에 대해 새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관찰해 봤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놀라고 신기해하다가 점차 감탄하는 표정으로 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은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감동이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의 시장 문화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와 질서의식, 그리고 상인들의 프로 정신이 만들어낸 정말 특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베르타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저는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서 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르타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베르타를 보자마자 며칠 전 시장에서 확인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베르타는 자리에 앉더니 조금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안나 씨, 페이스북에서 그 글 봤어요. 설마 그게 당신이 쓴 글인 줄은 몰랐네요. 베르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베르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피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글을 보고 나서 다시 시장에 가봤어요. 베르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가서 자세히 보니까 베르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기다리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르타는 자신이 어떤 것들을 새롭게 발견했는지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얼마나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손님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위생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말했어요. 특히 자신이 처음에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베르타가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 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던 거죠. 심지어 독일에 있는 친구들도 제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베르타가 말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베르타는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한테도 혼났어요. 회사 동료들이 당신 글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제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베르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의 베르타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비판적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베르타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진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베르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혼란을 겪었으니까요. 베르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나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느낀 감동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겠어요. 특히 사람들 사이의 신뢰 수준이 정말 놀라워요.
독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장사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 순간 저는 베르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외국에 와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베르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베르타가 떠난 후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베르타 씨가 정말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좋아 보였어요. 저도 딸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베르타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 서로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르타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딸 간병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매일매일이 제 인생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이제는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딸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이 저를 데리고 간 곳들에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고, 식당에서는 물이나 반찬을 셀프로 가져다 먹는 시스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전통 찻집에서의 경험이었어요. 그곳에는 계산대 옆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손님들이 스스로 차값을 넣고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손님들은 정직하게 돈을 넣고 차를 가져갔어요. 폴란드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신뢰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딸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치킨이나 음식을 시켜 먹는데 배달원들이 아무런 보증금이나 담보 없이 그릇과 접시를 그대로 두고 가더군요. 나중에 손님들이 알아서 지정된 장소에 그릇을 반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역시 상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단순히 시장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한국 사회 전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돈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딸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자신도 많이 놀랐지만 이제는 이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오히려 폴란드로 돌아가면 다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게 너무나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50여 년의 인생에서 이렇게 강렬한 문화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풍경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제 가치관 자체를 흔들어 놓는 변화였어요. 폴란드에서 살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유리장 안에 넣어두는 것,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과연 꼭 필요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각 나라마다 다른 환경과 역사가 있으니까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한국에서 보낸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히 외국 문화를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와 질서 의식을 갖춘 나라라는 것은
직접 와서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폴란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고향이 그립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제 페이스북 글이 많은 관심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드디어 폴란드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 시장에 한 번 더 들르고 싶다고 딸에게 말했어요. 딸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도착하니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상인분들이 정성스럽게 과일을 진열하고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는 모습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딸기 가게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지막 선물이라며 딸기 한 팩을 주시더군요. 정중히 사양했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좋은 글 써주셔서 고맙다며 꼭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이분들의 마음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제가 쓴 글이 이분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갔는지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시장을 한 바퀴 더 돌면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충격, 베르타의 편견 어린 말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느꼈던 감동들까지. 모든 것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경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고요. 단순히 딸을 간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여행이었다고 했어요. 딸도 엄마가 한국을 이해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자고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페이스북 글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느끼는 소감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고급 과일을 파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건 그들이 서로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 글에는 또 이런 내용도 적었습니다. 돈보다 신뢰가 먼저인 사회,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폴란드로 돌아가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 꼭 말해줄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배울 게 너무나 많은 나라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모습이 꼭 서구식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폴란드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고요. 특히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고 충분히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베르타처럼 편견을 가지고 보면 진짜 모습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특히 시장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모두 감탄했어요. 어떤 분은 자기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제 페이스북 글을 본 폴란드의 한 신문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글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고요. 한국의 시장 문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신뢰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글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이제 안심이 된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한국 시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정성스럽게 진열된 과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신뢰가 그리워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딸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을 이해하는 친구로서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었습니다.